이제 바람에 반려된 섬의 서사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용내 사전을 비롯해서 이제 뭐 그림 일기, 영화, 그다음 작곡, 이런 것들과 함께 제주의 두 축, 이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이제 세 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 축. 제주 사삼, 그리고 제주어 문학, 그리고 설라 문학.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게 다뤄봤습니다. 그거를 다룰 때 제주어 문학이 좀 많이 이제 뭐 시간 투자를 많이 했다고나 할까? 영혼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김정숙 시인의 섬의 레움은 수평선 아래에 있다라는 제주도 시조집을 만나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 떨림이 가시지 않아서 왜냐하면 제주어 문학하면 농경사회에 예전에 있던 것들을 꺼내면서 쓰면서 그거를 승화시켜 나가는 부분에서의 초점도 되게 우리한테 울림을 주지만 김정숙 작가는 다양한 소재들을 꺼내서 멀티페르소나 시대의 어떤 사회상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써냈고 또 그 작품 하나에는 이제 발가락 여행이라고 멀티페르소나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도 있어서 굉장히 호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만났던 양정현 작가님의 용내사전. 이 용내사전에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진짜 경이로운 감동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물어보면 이 용내사전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과찬을 해주실 만큼 많은 보존의 활동가 제주어 작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속에 녹아있는 작품들이 대부분 다 양정현 선생 작가님의 이제 소설, 수필, 그리고 시, 꽁투 이런 용례들을 7,600개의 용례를 이제 거기다가 갖다 와서 이제 썼는데 그 용례 사전을 참고로 이제 김정숙 시인 시를 평하다 보니 그 속에 들어있는 작품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심도 읽게 되고 시조집들도 읽게 되면서 목심도 평론을 하게 되고 시조집도 평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김신자 시인이 30여 년 전에 제가 잠깐 시창작 활동을 할 때 김신자 시인의 어머니하고 고정국 작가님의 이제 우기의 바다 이거를 이제 애송시로 갖고 다니면서 30여 년을 늘 마음속에 품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김신자 작가님의 수필집, 제주 원문으로 된 수필집이 왜 중요하냐면 읽어서 감흥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읽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나라의 제주어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숨어 있고 해녀 문학에서 구구절절했던 그 울림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만난 작가가 이제 박희순 선생님의 동시인데요. 이 생태 시리즈 4권 시리즈인데 여기서 정말 남다른 부분은 동시들이 굉장히 다 문학성이 있어서 좋은 상들도 많이 받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런 문학성은 차지하고 거기서 제가 바라봤던 것은 그 작은 미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작은 미물들 안에 인간의 심리들을 다 투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아이들의 소외된 아이들을 끌어주면서 그거를 복돋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남달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도경 작가의 제주어 문학상을 받은 용왕항제국 이제 동화는 홍보대사 동화는 환경동화입니다. 여기서 남달랐던 부분은 환경,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고민되는 환경 문제잖아요. 이거를 설화적인 요소로 이끌어서 재미있게 풀어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남다르고 또 타지인이면서 물론 이제 30여 년 제주도에 살았지만 제주어를 온전히 비워서 제주어로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진짜 이 동화를 쓰면서 눈물이 났고 몇 번의 꿈을 꾸면서 자꾸 꿈속에서 계시를 자꾸 해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해서 굉장히 깊게 이제 접근했던 동화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제주어 문학 위주로 얘기하고 설라 문학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북토크 초반에 이제 송미아 작가님이 시인 같냐 비평가 같냐 요거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을 하셨는데 사실 시인과 비평가의 피가 동시에 같이 동일한 분량으로 흐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순수로 있다가 어떤 시인 같은 시선이라면 발효된 섬의 사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깊어진 비평가적인 어떤 사유를 좀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어떤 데칼코마니 같은 이런 양가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그런 관통하는 DNA는 아마 제주 문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제주 문학에 대한 작가님의 인식은 비평 전반에 흐르는 주제의식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양전영 작가님의 소설 목심을 비평하실 때 살아 산다에 담긴 존재론적 자아에 주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민족의 한이 더욱 응축된 형태로 지역화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작가님의 의식을 바탕으로 제주 문학인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칭찬 감사합니다. 네, 제주 문학인들의 역할은 우선은 제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을 문학으로 형성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형성을 하면서 제주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보고 이제 같이 이제 창작 활동을 해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해봤고요. 문학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머물렀던 역사를 복원하기도 하고 또 지역성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이제 다시 부활시키면서 사라질지 모르는 어떤 목소리들을 노래로 승화시키기도 합니다. 양정현 작가님의 살아 산다를 조용민 평론가님은 제주도 분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이 부분을 꺼내서 했던 거는 이런 어떤 한민족으로 읽어내는 그런 자체가 개인이나 지역의 삶이 결국은 보편적인 어떤 공동체의 삶을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문학인들의 역할이다 보니까 양정현 작가님의 존재론적인 성찰이 그렇게 이제 와닿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제 특히 조금 더 나아가면 양정현 작가님 같은 경우 제주어 문학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목심이 제주어로 이제 전문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본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서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10년병이라는 미래 기술에 대한 서사가 들어 있는데 이런 창발적인 역량을 이제 소설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면서 제주어의 어떤 딱딱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만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이런 역할도 굉장히 좋았고요. 사삼을 우리가 연표나 이제 교과서로 보면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삼을 노래한 작가들을 보면 울림이 있습니다. 시로 표현해내고 소설로 표현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서 울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안에서의 어떤 진정성이라고 할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직접 이제 겪게 되면서 같이 스며드는 그런 어떤 이제 진정성을 느끼게 되고 아픔을 같이 느끼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이제는 진짜 우리 화해 모드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게 문학인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설라 문학은 제주인의 마음을 이루어준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기 전시된 작품들에 보면 설라가 한 7편 정도 돼요. 그래서 김통정과 이제 영화하고 연결시키고 메고할망과 감자 배따락의 현대문학을 연결시키고 메고할망과 라쇼몽 인간의 본성을 연결시키고 자 이런 것들은 설라가 단지 설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성들을 다시 꺼내게끔 하고 연결시키게끔 하면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조금 더 넓게 편견적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런 마음들을 길러주면서 따뜻하게 우리의 어떤 아픔들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라 제후성 문학 또한 제주인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시고. 가까이 대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울렸다가 안 울렸다가 그래요? 네. 제가 좀 지적질했습니다. 많이 대담을 해봐서 경험이 많아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저 귀여운 저 환감 넘은 사람이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떼겠습니다. 조금. 그 제주어 아까 좀 말씀도 하시고, 근데 제주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표준하고는 좀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그 몇 년 전에 노벨 문학상 받은 아니 에르노가 프랑스 사람인데 그 노르망디 출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노르망디 모가 우리와 연결시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써본 사람만 알거든요. 또 아까 30년 넘었다고 하신 분도 이 작가 중에도 제주어를 계속 쓰시는데 우리 60, 70대 넘은 제주인도 안 쓰면은 사라집니다. 근데 계속 써야 우리 제주어가 연결시킬 수 있고 그걸 또 그래야 우리 송미아 작가님 같은 분이 또 다른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또 우리 작가님이 한 거 보면은 제주어도 있고 또 사삼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삼에 대해서 이제 풀어놓은 게 많은데 특히 표선 쪽에 표선 아주 널따란 백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무살 이야기도 있는데 이 사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평가까지는 하진 않아도 되고요. 사상을 이 독서 평론에 녹아내린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설명 부탁합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봅니다. 4.3이 일어날 당시 또 지나오는 당시 과정에서 굉장히 가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식 자체도 너무 이분법적으로 흐르는 경향들이 많아서 그런 아픔이 더 극대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경제 성장도 많이 이뤘고 또 의식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4.3을 이제 같이 품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3을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할 때 진홍곡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홍곡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진홍곡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진홍곡과 이제 위무곡을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3은 거의 80여 년 동안 우리 그 아픔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참상 당시에 돌아가신 영혼들, 의료원 영혼들을 길어지는 진홍곡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오신 아픔들을 위로해주는 이무곡이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표선을 이제 대상으로 작품을 쓴 이유는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표선의 배경인 거는 아시죠? 그런데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저의 고향이 표선이에요. 표선이고 표선 백사장은 각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와 눈밭을 거닐면서 사춘기를 형성했던 정신적 배경의 형성지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한 친구를 갑자기 잃어서 그 바다가 너무 가슴 아파서 거기를 바라볼 수 없는 이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각별한데 어렸을 적에 어머니 통해서 할아버지 통해서 4.3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대학생이 돼서 순이 삼촌이라는 책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그게 진짜로 참상 얘기를 들어도 와닿지 않았는데 대학교 때 성인이 돼서 그 참상을 현실을 목격하게 되니까 아, 표선 바다가 이렇게 아픔이 묻어있는 바다구나. 나의 개인적인 아픔만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아픔이 이렇게 참혹하게 묻어있는 곳이로구나라는 생각에서 이 4.3 문학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 4.3 문학을 쓰게 되면서 이제 그 텍스트를 정했던 작품 중에 강영미 시인의 그의 겨울의 상흔과 또 아궁이라는 작품이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의 겨울의 상흔은 이제 강영미 시인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조부죠, 화자의 조부가
이제 세월이 청소년 16인 이제 학살 당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현장의 비극이었던 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아픔을 노래했던 이제 진홍곡이고, 또 한편 아궁이는 이제 외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가 아들이 학살당해서 그 아픔을 계속 지금까지 누려오면서 아궁이에 앉아서 그 아픔을 느끼는 거를 바라보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산 강영미 시인이 어떻겠어요? 어머니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고 아버지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고, 그거를 시로 승화시킨 부분을 보면서 아, 정말 사삼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들을 전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표선 작품에서 다른 작품들이 김영란 시인, 그리고 이제 외지인이면서도 사슴의 아픔을 다뤄준 임채성 시인, 그리고 이제 고정국 작가님, 그리고 이제 김연미 시인,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표선에 대한 어떤 아픔들을 다뤄주셔서 그 부분들을 모아서 이제 평론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미디어 제주 칼럼, 송미아의 칼럼 열어보면 그거를 읽을 수 있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표선에 그리운 친구들이 왔습니다. 홍금미 친구가 와서 사삼의 서문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선 백사장의 사삼, 진홍과 유무의 시합. 표선 백사장, 눈부신 바다였다. 새벽 눈밭에 발자국을 먼저 찍으러 달려갔던 기억은 지금도 빛난다. 그러나 여고생이 되어 소설책을 함께 나누던 친구가 갑작스레 떠난 뒤 바다는 돌연 달라졌다. 그의 영혼 결혼식을 지켜보아야 했으며, 그날 이후 표선 바다는 더 이상 설렘의 바다가 아니라 상처의 바다로 남았다. 그렇게 각인된 장소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었다. 대학 시절 마주한 현기영의 순이 삼촌은 어린 시절의 기억 위에 또 다른 충격을 더했다.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달리 성인이 되어 접한 참상은 훨씬 깊고 무겁게 다가왔다. 내 고향 표선은 그 순간부터 단순한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개인의 상처와 더불어 역사의 상흔까지 함께 감내해야 하는 바다로 자리 잡았다. 제국주의의 대립구조와 분단 현실,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의 맥락 속에서 제주가 학살의 섬으로 낙인 찍힌 역사는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사적 격변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비극이었다. 제주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여수와 순천으로 이어졌다. 사삼의 현장은 표선을 비롯한 제주의 곳곳이었으나 그 전후의 물줄기는 여수와 순천을 지나 남도의 골짜기로 번져갔다. 등푸른 물살은 섬 전체를 휘돌아 나갔고, 그 물길은 제주 해역을 건너 다시 역사의 증언으로 되돌아왔다. 우리는 흔히 사삼을 형상화할 때 진홍곡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러나 사삼은 진홍곡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역사이다. 진홍곡이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곡이라면 남아있는 자들의 77년 동안 겪어야 했던 상흔 또한 깊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상처를 넘어 관계의 불신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며 제주 공동체에 지금도 무겁게 작용하고 있다. 이번에 분석할 시편 중 강영미 시인의 두 편의 시는 초점 인물을 통해 그 특징을 드러낸다. 한 편은 총살당한 성할아버지를 기리는 목소리이고, 다른 한편은 아들이 죽창에 찔려 목숨을 잃는 모습을 지켜본 외할머니의 오랜 고통을 담고 있다. 시인은 아버지의 부모와 어머니의 부모 양쪽에 모두 사삼의 참상을 마주하며 성장했다. 이처럼 사삼은 단일한 비극을 넘어 다층적인 삶의 흔적을 남긴 사건이다. 그렇게 사삼의 시는 죽은 자를 위한 진홍곡이면서 동시에
남은 자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유무국이어야 한다. 필자는 시집을 읽다가 한모살, 표선, 표선백사장, 표선바다와 같이 고향 바다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미어지곤 한다. 특히 고향 표선을 배경으로 한 4.3 작품들을 대하면 화자의 마음과 겹쳐져 그 상처의 기억을 함께하는 동행의 길에 서게 된다. 임채성 시인의 한모살은 표선뿐 아니라 수망리와 의기리까지 품어내며 잊힌 목소리들을 다시 불러냈다. 강영미 시인의 그해 겨울의 파흔과 아궁이는 두 초점 인물을 통해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의 참상을 드러냈다. 임채성의 표선에서는 만남과 이별의 대서사가 4.3의 아픔과 겹쳐 진정성 있게 다가왔고, 김영란의 표선백사장은 끝내 작별하지 못한 참상의 고통을 증언했다. 김현미의 바다와 교신중은 제주인들 사이에 남은 불신의 매듭을 교신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고정국의 한라산 뻐꾸기는 갈등을 넘어 상생의 시적 언어로 형상화했다. 이 시편들 앞에서 표선은 백사장이라는 보편적 이름보다 피와 눈물이 스며든 한모살이라는 세 글자로 불릴 수밖에 없었다. 필자에게는 언제나 그리운 표선 백사장이다. 그 한모살의 노래를 울림에 따라 한 편 한 편 읽어가고자 한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정말 여러분 모두 다 4.3에 관련된 것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고금지 선생님이라고 8년 동안 동백꽃을 부르주를 만들어서 나눔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주셔서 지금 몇 개밖에 나눔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눔하는 시간이 돼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해 친구분이시라고 해요. 친구예요. 더 멋져요. 제가 앞서 시인이냐 평론가냐 제가 친구라고 답했지 않습니까?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서문 앞부분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거는 시구나. 뒷부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앞부분. 시구나. 그래서 이제 시인으로 정정합니다. 친구가 아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저도 시인 곁에 있으면 저도 살짝 업그레이드 되니까. 아니, 저도 지금 김명훈 이제 평론가님의 책을 필사하면서 문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 문체를 좋아해서 필사를 하는데 김명훈 국장님 문체도 그렇게 좋아요. 이거 제가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제가 우리 작가님이 저한테 글을 보내거든요. 그럼 제가 처음에 한번 읽어보고 하는데 평론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영화도 보내고 작곡도 보내고 왜 이러지? 전 솔직히 왜 그럴까? 그러면서 어떤 때는 굉장히 놀랍니다. 이거 영화 평론가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좀 욕심이 좀 어떤 때는 과하다 이렇게 생각들 정도인데 다매체를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 던졌습니다. 네, 그 다매체를 이제 그 다루는 이유를 먼저 여쭤봤는데 가본하고 좀 달라져서 이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30여 년 해온 일이 이제 청소년 독서지도 또 학부모님들 부모 교육 이제 독서지도사 교사 양성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뭔가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뭔가 자율성이 있고 유연해지면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거나 쓰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교육이 너무 딱딱하잖아요. 암기하고 학원 가서 이제 문제집 풀고 이러다 보면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앞부분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유연성을 길러줘야 되겠다 해서 출발은 했는데 다매체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제가 그것들에 대한 가슴이 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해프다고 많이 욕심이 아니라 해프다. 예,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면 좀 해프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막 사람도 많이 좋아하고 꽃하고도 놀면서 친구들도 되게 많고 길고양이들하고 친구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림 그리면서 음악을 들었었고 소설책을 읽으면서 또 음악을 들었었고 그림을 항상 이제 그려줬던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몸속에 그냥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보면 떨리면 아 저거 평론으로 형상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상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김민기 추모제 음악 추모제에 갔어요. 감미 김민기 음악 추모제에서 이제 이런 거를 평론으로 써야지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페라 극장에서 운영을 하는 이제 홍기만 선생님이 오셨지만 운영하는 거기에 갔었는데 그 김민기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감흥이 되었고 미리 알았고 노래들도 좋아를 했었지만 그 인생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뭔가 가치화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게 지금 보고 온 지 한 3개월 됐거든요. 지금까지 그 떨림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림이 나가지 않는 건 언젠가 내가 잡아서 뭔가 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매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가, 누군가를 오래 울리게 하는가, 그리고 오래 지속적으로 가치가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텍스트를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잘 들었습니다.